안녕하세요. 닥터 맘입니다. 오늘은 놀이치료와 치료놀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놀이치료사이자 치료놀이사인데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WCI의 그 펠리시아 캐롤에게 게슈탈트 놀이치료를 배웠고 국내 1호 게슈탈트 놀이치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치료놀이 치료사로 일을 한 지는 15년이 되었고 지금은 슈퍼바이저예요. 닥터맘 심리연구소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모인 카페에서 심리치료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실제로 그 카페에 글을 쓰는 거는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서로 그 어머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놀이치료와 치료놀이 차이에 대해서 서로 묻기도 하고 본인들이 경험하신 것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이 치료실을 직접 이제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실 건데요. 이곳은 닥터맘 심리센터의 치료실이에요. 먼저 보여드리는 곳은 놀이치료실이에요. 보여드리는 것처럼 장난감들과 피겨들이 좀 있지요. 예쁜 인형의 집도 있고, 그리고 보보 인형도 있고, 또 보드게임들도 많이 있어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놀잇감을 선택을 하게 되고 치료사는 그 아이를 따라가게 되어요. 놀이치료사 분들은 이렇게 아동 중심법으로 아이의 행동을 직접 분석해 주거나 하진 않지만 분석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이제 받는 거죠. 놀이치료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아이들한테는 효과적이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자기 표현이 가능한 아이들한테 좀 효과가 있고요. 언어적인 표현을 막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정서적인 발달이 좀 늦더라도 비언어적인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사가 쭉 따라가면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수용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치료사는 치료실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요. 아이와 선생님이 존재하는 그 안에서 이 현상의 장과 함께 그 순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아동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은 언어화된 것은 아니지만 비언어적인 것으로 표현된 그런 느낌들을 놀이치료사가 수용하고 또 민감하게 또 반응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을 해요. 또한 제한 설정을 할 때는 수용 가능한 대안들을 아이한테 대안을 설정하면서 제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닥터맘 심리연구소의 치료 놀이실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벽에 거울이 붙여 있어요. 아이가 앉을 수 있는 방석과 이불 등으로 세팅을 하고 치료사가 결정한 놀잇감들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게 돼요. 그 놀잇감들은 아까 놀이치료실에서 보았던 그 놀잇감들하고는 다른 형태의 놀잇감이에요. 치료놀이는 건강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그 네 가지 차원들을 가지고 놀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네 가지는 구조, 개입, 양육, 도전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구조는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관성과 관계가 되고요. 예측 가능성과도 관계가 되고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아이들한테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훈육이 들어갈 때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안전감과 관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개념이 어려우시다면 우리가 그냥 허허벌판에 혼자 있는 것과 이렇게 안전한 공간에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안정감으로 치면 이런 구조물에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죠. 그렇게 좀 이해하셔도 좋고요.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24시간 안에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고 이런 것도 구조화에 관련이 좀 있어요. 사실 우리의 또 모습은 생각보다 많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면 의자에 앉아야 되고, 그리고 무릎을 의자에 앉아야 되고, 그리고 앞을 바라봐야 되고, 또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보통 신체적인 구조화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조화가 되려면 사실은 조절을 해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어린아기는 태어나서 몇 개월 안 됐을 때는 밤에 울기도 하고 아침에 울기도 하고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어서 좀 몸이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 그렇지만 조금씩 아이가 개월수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아이가 좀 개월수가 좀 되어 가면서 점점 어른의 패턴대로 아침 8시에 일어나고 저녁 9시에는 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의 구조화된 어떤 시간적인 것들이 아이한테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 놀이 안에서도 이런 구조의 놀이는 하나, 둘, 셋 이런 구호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신문지 펀치를 할 거야 하고 치료사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아이가 펀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 곰돌이가 오른손 들고 출발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신호를 선생님이 주기도 하고 아이가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그 신호에 맞춰 갖고 이제 나아가는 놀이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구조의 놀이들은 신호가 좀 있고 규칙이 좀 있고 이런 좀 놀이예요. 그렇게 되려면 사실 우리의 몸이 조절이 돼야 되고 심리적으로도 조절 가능해야 돼요. 이런 놀이들이 잘 녹아 들어간 치료 놀이를 경험하다 보면 몸과 마음과 각성들이 조절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는 조절력과 관련이 많아요. 안정 애착이 된 아이들이 몸을 잘 조절을 하고 심리적으로도 조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조가 그런 개념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구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구조라는 차원이 그것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발달 문제로 치료 놀이를 하게 되면 치료사들은 이 구조화된 놀이들을 많이 제공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상동 행동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런 구조화 놀이를 따라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구조화된 그런 차원들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치료사들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게 돼요. 치료사들은 아이를 구조화시키면서 그것을 조절시키기 위해서 함께 신호도 세고 호흡도 하고 리듬도 맞추고 노래도 하고 이러면서 치료사들은 맨몸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사례 발표를 많이 하는데 치료사들은 보통 아이를 업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무릎에 앉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놀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저처럼 나이가 들게 되면 관절이 실제로 많이들 아파해요. 그래서 치료놀이 치료사들은 온몸을 다해 놀아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심리적인 발달, 신체적인 발달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차원은 개입이에요. 개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처음에 오게 되면 무조건 구조화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개입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개입은 아이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졸려할 수도 있고 좀 누워버릴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냥 무조건 아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깃털이나 솜공 같은 거로 아이를 살짝 터치하기도 하면서 아이가 관심을 보이기로 아이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보자기들을 펄럭이면서 노래로서 아이랑 같이 연결되도록 아이와 계속 연결감을 갖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각성이 낮을 때는 낮은 각성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요. 높은 각성일 때는 높은 각성으로 들어가서 아이랑 연결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부모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아이가 혼자 놀으려고 하고 혹은 혼자 있으려고 할 때 혼자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아이가 무언가 이제 혼자서 처리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감정을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부모가 아이의 정서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연결감을 갖고 우리 곰돌아, 너가 지금 무언가 불편한 마음이 있네. 엄마랑 같이 요거 같이 해볼까? 라고 하고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것도 개입이에요. 그래서 개입은 아이들을 혼자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한다라는 느낌들을 가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달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 구조와 개입이 놀이 안에서 많이 어우러지면서 진행이 된다고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육이라는 차원은 말 그대로 수딩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터치해주고 로션 놀이도 하고 반짝반짝 작은 별도 노래해주고 또 부채질도 해주고 또 이불에 태워서 끌어주기도 하고 그런 활동이에요. 가정에서는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한테 다가가서 같이 있어주기도 하고 너의 감정을 물어봐 주기도 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도전은 무언가 해보는 거죠. 또 하게 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막 걸음마를 하려고 할 때 한 걸음 가서 엄마를 이렇게 바라봐요. 내가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한 발짝 걸었는데 괜찮나? 그럴 때 위험해! 이게 아니라 그래 곰돌아, 너 걸어갈 수 있어. 한 발자국만 더 해봐. 한 발자국만 더 해봐. 이리 와.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발자국만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만 더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도전이에요. 치료실 안에서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해볼 것 같기도 한 그런 반 단계씩 나아가면서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전의 그 차원에서는 아이들 각성이 확 올라가고 뛰어노는 그런 놀이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놀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나도 할 수 있어, 유능해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놀이 안에서는 이 네 가지 구조, 개입, 양육, 도전의 놀이가 항상 함께 해요. 그 함께하는 그 차원들을 각성 조절과 함께 계속 치료사가 제공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을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경험하면서 엄마, 아빠도 어떻게 아이한테 양육을 제공하고 놀이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배워나가는 부분이에요. 치료놀이는 이런 활동으로 짜여져요. 보통은 이렇게 엄마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고요. 엄마와 아이의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는 단지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절력을 키우게 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 이 건강한 애착 아이들의 특성이 사실은 조절력이거든요. 몸도 조절하고 마음도 조절하고 각성도 아이가 잘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겨레 최희선의 부모 연습장이라는 칼럼에서 인내의 창의에 대해서 쓴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조절이 잘 되어야 인내의 창이 넓어지는다는 그런 이제 얘긴데요. 우리는 모두 각자가 다 인내의 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좁은 인내의 창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넓은 인내의 창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인들은 이제 인내의 창을 넓히려면 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대굴대굴 구르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인내의 창을 넓혀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이들 혼자서 네가 혼자 인내의 창을 넓혀봐 이렇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이런 놀이들을 갖다가 각성을 조절할 수 있는 놀이들을 해 주셔야 인내의 창이 넓혀지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저한테 오는 6학년 아이들도 막 흥분하거나 혹은 굉장히 셧다운 되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도 계속 치료놀이 활동과 게슈탈트 놀이치료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고 인내의 창이 넓어지니까 엄마들도 아이들을 대하기가 조금 편해지고 아이도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치료놀이는 이렇게 심리적인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의 문제를 가진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치료놀이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안아주고 돌봐주면서
우리 곰돌이 울고 있구나, 우유 먹고 싶구나 이렇게 둥개둥개 해주잖아요. 그런 순간이 엄마와 아이가 서로 만남을 갖고 발달을 경험을 하는 거죠. 조율의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는 건데 엄마가 민감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아이가 기질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서 그것을 따라가 주지 못했을 때 서로 이제 삐그덕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혹은 아이가 선천적으로 발달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치료사들도 발달의 아이들을 많이 봐오지만 어머니들이 발달의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만남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치료사들이 각성과 그 차원에 맞게 아이들과 놀이를 경험하면서 아이는 소통하는 경험을 갖고 이러면서 발달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놀잇감들 소리도 나고 혹은 놀이치료소에서 쓰는 그런 놀잇감들 그런 놀잇감을 가지고 언어적인 자극도 오고 그러면서 놀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놀잇감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한테 발달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적인 개입을 할 때는 아이의 발달과 그런 특성들을 잘 보시고 어떤 게 효과적인지 순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움이 되셨나요? 치료를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를 잘 모르셔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제가 치료놀이와 놀이치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상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질문을 주시면 영상이나 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